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 내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정은진입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우리 아이 기초공사 소명 리스타트 초등학생의 꾸물거림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저자이고요. 진로와 소명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 라이트하우스 경주의 사모로 있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아무래도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 일단 당연한 것입니다. 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혹은 누가 계신가요? 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생각,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의 자라온 배경,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각 집마다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집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낸 집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자라온 가정의 경우에 뭐 갈등이 있으면 막 상이 엎어진다거나 물건이 날아다닌다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집을 뛰쳐나간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면 갈등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지금 이룬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해결할 생각보다는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자라난 가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꾸리고 있는 가정은 다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우리 부모가 약간 미숙하고 어려워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성인의 자기 효능감과 매우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두 가지의 목적을 저는 주로 생각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것을 자존감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보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봤다든지 뭐 축구를 잘했다든지 네, 뭐 뭔가가 이렇게 스킬이 향상된다, 네, 성취를 해냈다 이런 지점이죠. 그런데 성인의 자기 효능감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우리가 일도 성취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일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조그만 갈등부터 잘 해결해 나가는 성취 경험, 이 성취 경험이 쌓였을 때 이것이 성인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죠. 저도 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키우는 어머니였는데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막 애들 말로 나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저러다가 선배들한테 어디 끌려가서 어디 가서 혼나지 않을까? 또 친구들이 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이 확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이 확 올라오면 우리가 아이를 잡게 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네, 그리고 사실은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뇌가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처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했지만 이젠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아이가 내가 말한다고 걔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내가 아이에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혹시 아이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할지, 또 이 아이가 친구 간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을지 이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하니까 불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훌륭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평생 많이 불안해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에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 아마 가시게 될 텐데 혼자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예전같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배우자랑 말이 안 통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혼자 네, 한번 써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갈등이 없어요." 혹은 "우리 집은 갈등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맞추고 있다. 네. 그것이 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경우 건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죠. 네. 왜 거짓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이 길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님하고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예, 보통은 고부 갈등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인데 저는 아버님하고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설, 추석이 되면 "이리 와 봐라." 그러세요. 저를 방으로 혼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남편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네. 저는 명절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아버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제가 이제 패턴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배운 게 이제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아마 아버님은 결혼하실 때 제가 결혼할 때 그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착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예. 거기다가 저희가 또 선교지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을 하면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들의 장래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이 기대를 저희가 계속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결혼 20 주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만나 뵙거나 전화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굉장히 이제는 편하게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버님의 기대를 내려놓으시는 과정. 예, 그리고 저는 또 아버님이 이해하는 과정. 그러실 수 있으시겠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착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자기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협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이것이 그렇게 미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갈등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20 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결국은 자식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케어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한쪽이 참고 하기 싫은데 계속했다. 예, 그러면 정말 부모님께서 힘이 빠지시고 뭔가 자식의 전폭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네. 내면으로 그게 너무 감당하기가 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갈등 해결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을 바라볼 때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승, 승패, 패패.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승승,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승패, 그리고 우리 다 죽자 뭐 이런 게 패패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갈등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승패 구조입니다. 예, 내가 뭐 논리적으로 쟤를 이겼다든지,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리한 어떤 조건을 이렇게 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사회생활 하실 때는 승패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사회생활 할 때도 저는 승승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가족 간에서는 승패 구조가 정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세요? 부부 간에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평생 계속 같이 갈 친구인데 말이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이기려고 막말을 하거나 나의 인성의 바닥을 보이거나 혹은 상대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행동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아이들이 혹은 나의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힘들어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네. 국지전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패패 구조입니다. 패패 구조는 말 안 해도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망할 테니 너도 망해라 이런 방법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저도 사형제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갈등 해결에 제가 그래서 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과자 안 먹을 테니까 형도 주지 마세요. 뭐 이런 방법이 패패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야. 둘 다 망하는 방법이잖아. 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부모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네, 공부를 안 한다거나,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아니면 내 인생 망쳐서 너도 망해라 이런 경우인데요.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패패 구조는 뭐 아마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승승을 지향해야 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너도 한 발 물러서라. 그래서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사실 좋은 거는 내 말 들어 이런 거예요. 네. 그냥 조용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승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너무 오래되고 깊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써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참 깊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계속 가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불이 나게 됐어요. 네,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새벽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다 대피시키고 저희 부부도 이제 바깥에서 집이 이제 활활 타는 것을 보고 있게 된 거죠. 119를 기다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구나. 이것을 너무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그 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은 이제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인데요. 사실 자기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부에서 큰 사건이 왔을 때, 네, 뭐 누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나의 틀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불사건 이후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일단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요. 거리 조정, 구조 변경을 하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자 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꾸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은 부모가 여기서 도덕적인 가치관을 들이댑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예, 만약에 시댁과 혹은 또 다른 쪽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방을 따로 해 주거나 학원 시간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율해 주거나 방 사이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해 주는 노력을 하면서 일단 서로 부딪히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사춘기 자녀의 경우에도요. 갈등이 굉장히 극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끝장을 본다. 앉아 봐라.' 막 이래요. 완전 짜증나죠 아이들은요.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다 하고 그럼 애가 "에에 알았다고 해." 이러면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또. 네. 이 부부 간에도요. 실컷 했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다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지 말자.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많이 부딪히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잘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서로 안 하고 그리고 안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들으시고요. 이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